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연예인들의 소식 습관이 주목을 받으며 이른바 소식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얼핏 건강한 습관처럼 보이는 이 소식.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탈모에 호흡 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소식의 진실을 수상한 소문에서 파헤쳐봅니다. 드넓은 저수지 한가운데 외딴 섬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라도 하듯 철장까지 쳐놓았는데요. 그 철장 너머에 있는 건 다름 아닌 무덤입니다. 대체 누가 저수지 한가운데 묘자리를 쓴 걸까요? 미스터리 M에서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흉물스러운 빨간 페인트 칠이 돼 있고 장정들이 출입구를 막아선 채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하루가 멀다 하고 출동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벌써 2달째 주민들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실제로 지금 앞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 입구에 가까이 다가가자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제작진을 막았습니다. 경기가 꽤 상황한데요. 저기 잠깐 위에 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경찰 입회하세요. 경찰 입회해서 못 들어갑니다. 아니 진짜 때문에 온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들어오라 하시지. 잠깐 들어갔다 나올게요. 못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 지금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왜 분들 그러는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요 근수사 이사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이 아파트를 시공했던 시공사 관계자였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는. 세입자분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세입자 어디 있노? 세입자 어디 있노? 진짜 얘기하니까. 이거는 건물이 없다니, 건물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세입자 같은 소리하고 자꾸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현재 1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입자가 아니라니 대체 무슨 소릴까요? 한 달 전부터 그랬죠. 한 달 전. 네, 갑자기. 그러더니 뭐 이 유치권이라고 건물에 갑자기 막 낙서를 페인트 락하고. 지난달 22일 저녁 시공사 관계자들은 아파트 내부에 흉물스러운 낙서를 남겼습니다. 아파트 복도와 일부 세대의 현관문에 유치권이란 글씨를 적어놨는데요. 주민들은 한 달 넘게 낙서의 흔적을 지우지도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도 마찬가지. 게다가 시공사 측에서 엘리베이터 전력을 차단시켜 주민들은 10층 높이의 건물을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불편해요. 외출했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 문 출입구에 문에 용접을 다 해버렸어요. 아예 사각 문에다가. 몇 세대 현관문은 이렇게 용접까지 해버린 상황. 황당하네요. 이 주민들이 외출한 사이 현관문 모서리를 용접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도어락 장치도 파손돼 있는데요. 게다가 통제가 심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집을 안 나간 지 보름이거든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예요? 근데 나가서 그러면 집에를 안 보내주니까 저녁 늦게까지도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서 있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하고 수시로 끊어버리니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난달엔 건물 전 세대 전기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깜깜한 건 물론이고 냉장고 음식물이 통째로 상하기도 했다고요. 대체 시공사에서 이런 행동들을 벌인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지금 유치권 권리 행사하고 있다고요. 경찰도 못 넘어갑니다. 준공이 안 났으면은 전매 자체가 안 됩니다. 법으로 하시면 되죠. 전세가 안 된다고 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치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고요. 저희는. 저희 돈은 누가 줍니까 그러면? 그 돈 좀 많으신 거예요. 많지요. 지금 다 합치면 한 24억 되지. 아파트 건축 당시 시행을 벌였던 건축주와 보증인에게 수십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들의 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4년째 살고 있어요. 그냥 월세 살고 있어요. 오늘 뭐 유치권이라고 시공사 쪽에서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자기 임대인이라도 세입자 있는 집에 저런 못 하잖아요. 제가 여기 2015년 12월 원래 제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생뚱하게 또 오셔가지고 난감한 거예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약 7년이 지나서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요? 다 가서 경찰에게 가서 경찰이 뭐 하는 거냐. 우리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와서 고소만 해라. 그럼 우리가 고소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건이 차면은 형사처벌 하겠다. 경찰 불러도 전기 내리고 또 형사님들이 오셔도 별 그게 없어요. 지금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지만 경찰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유치권 부분은 민사잖아요, 그죠? 우리 경찰이 민사 관여 못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형사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조치는 안 나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건데요? 수가 있어야지. 건축주랑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건축주가 여기 있다니까 위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건축주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면 끝날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건축주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당시에 골조를 사고팀 치다가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포기 각서를 쓰고 그것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요. 돈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매매를 대여를 해가지고 서해서 같이 공사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공사를 이제 시작했지요. 건축주 주장에 따르면 해당 시공사는 아파트 4층까지 짓고 공사를 중단했는데 이때 건축주 측에 건설 포기각서를 쓰고 면허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건축주 측이 시공사 면허만 빌려 완공을 했지만 아파트 관리 등을 담당했던 시행자 한 명이 사망하자 갑자기 시공사가 건축주 측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고 나서 딱 이틀 만에 증명을 해가지고 유치권이다 이러는 게 무슨 유치권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치권? 공사를 했다는 거. 안 했는데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심지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6개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네요, 지금. 건축주에 따르면 시공사가 건축주 측의 유치권 주장을 할 수도 없다는 합의서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시공사 건축주 간 공사 대금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아파트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고 시공사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유치권을 현재 행사하더라도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그 유치물을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위반해서 유치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밤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여전히 아파트 1층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단전 단수, 재물 손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꾸준히 고소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세자를 살고 있는 생존권을 이어가냐 이거. 붙이고 가서 이런 상황에서 권력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반취하고 있다는 이게 불안감 연습이죠. 시공사와 건축주들 간 갈등이 유치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공사를 아파트가 통제하기 원 2달째인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입니다. 제주의 망망대해. 배 한 척이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바다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레이더와 장비를 통해서 그 어선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날치기 조업을 하는 어선이거든요. 날치기 조업을 한 어선은 바로 중국 어선.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가방이랑 저울 어획량 확인하겠음. 갈치 3,200kg, 삼치 2,600kg, 약 6톤가량을 우리 바다에서 싹쓸이했는데요. 교묘한 조업 행태로 해경을 속여왔죠. 중국 어선이 어업협정소 외측으로 나갔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안쪽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겁니다. 한중 어업협정선을 어기고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산당국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이 어선은 그 경계 안쪽 우리 연안 인근에서 조업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어선들이 꽤 많은데요.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녀석, 바로 무인 헬기입니다. 정확하게 뭘 하는 거죠?
환을 위해서 체증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납포가 꽤 어려웠는데 증거인멸은 예산일, 과격한 선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져서 위험한 상황까지 종종 발생했습니다. 불법 중국어선 선장들은 고속 단정이 접근을 하게 되면 레이더로 알아채릴 경우 체증이 되기 전에 그물을 끊고 도주를 해버리거든요. 그 때문에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무인 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요. 무인 헬기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한 체증입니다. 불법 조업 장면을 체증할 수 있고 좀 더 강력하게 해양 주권을 수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다 위 CCTV로 활약 중인 무인 헬기. 앞으로도 우리 바다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인도로 달려오는 차량 한 대. 운전자는 거칠게 화분을 치우는데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죠? 분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죠. 이윽고 화분을 놓아두었던 음식점에 찾아와서 거칠게 항의를 이어갑니다. 음식점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바로 이곳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하기 며칠 전부터 이분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치워라 하면서 저희랑 분쟁이 시작된 거죠. 임대 계약 당시 건물주의 아들이자 해당 건물 관리인이었던 남성. 올해 초 건물주가 사망하고 이 남성의 누나에게 건물이 상속된 이후 횡포가 심해졌다고요. 이렇게 가게 출입문 앞에 떡하니 울타리까지 쳤습니다. 음식점은 영업 중인 게 맞는데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나는 주차 사업을 하려고 한다. 너네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해를 못했죠. 우리가 다 쓰기로 했는데 왜 주차 임대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지. 법적으로 2대만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 임대 사업이라고요? 저도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그 건물 전면 주차장이 제 영업장입니다. 이제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발 이러지 말아라. 화분 치워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올 초 사망한 건물주와 이중 계약이 됐던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중복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서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뭐 형사처벌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는 있어요. 임대인에 대한 소송으로 갈 것 같거든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칼끝보다도 날카로운 2장의 계약서. 이중 계약 절대 안 됩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실까요? 한밤중에 어디론가 달려가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체 이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운전 중 수상한 붉은 빛을 목격했다는 장준혁 순경. 그 정체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었죠. 조미료에 있는 쓰레기들은 이미 다 전소가 된 상태였고 불길이 더 퍼지면 안쪽에 있던 차량들하고 위에 주거지까지 번질 수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순찰차의 트렁크에서 소화기를 챙겨들고 화재가 발생했던 빌라 1층 분리수거함을 향해서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는가 싶더니 다시 활활 타오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진하고 있는데 그 불이 잘 안 잡혀요. 119 좀 구급으로 와달라 해주세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선생님 혹시 소화기 있나요? 하나만 좀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그 사이에 불이 번질까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화재를 진압하는데요. 이번에는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고군분투 끝에 화재 발견 10분 만에 상황은 종료됐고요. 불이 났던 현장은 깔끔하게 복구됐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통. 대체 어쩌다가 불이 난 건지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불이 났던 적 있지 않나요? 당사자라고요? 무심코 버렸던 이 작은 담뱃불이 뒤돌아갔던 사이에 큰 불이 됐던 거죠. 정말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될 것 생각이 듭니다. 화재는 순간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어둑어둑한 밤 갑자기 꺾고 들어온 차량과 충돌하고만 재보자. 아내와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기에 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여기가 사고 난 지점입니다. 도로 어디에서도 그날의 사고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전 가족들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2차선으로 빠지길래 당연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1차선에서 계속 직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급격히 유턴을 시도한 상대 차량과 직진 중이던 제보자 차량이 충돌하고만 건데요. 제보자 차량의 조수석 쪽이 크게 파손되고 에어백이 터질 만큼 위험천만한 사고였습니다. 또 제보자는 손목까지 다쳤지만 상대 측은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저쪽이 지금 장기 렌트라고 하더라. 며칠 뒤에 있다 보니까 이유는 얘기를 안 해주고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매우 당황스러운 거죠. 억울한 제보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섰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답답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제 저한테 과실이 있다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게 답답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해 일어난 충돌 사고. 과실 비율은요. 상대 차량의 유턴 방법 위반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운전자가 대비할 주의 의무도 없습니다. 상대 차량 과실 100%,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과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와 같이 누구라도 백대행위 사건 상대방이 우긴다. 자신의 보험사에 분심이 또는 곧바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빨리 받도록 독촉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차 보험 처리했다면 자차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그 수리비나 기타 비용을 추징합니다. 직진 차로에선 직진, 유턴 차로에선 유턴. 아주 기초적인 교통 지식입니다. 이른 새벽 사람들이 난데없이 화물차를 들어올리는 중입니다. 무슨 일이죠? 경찰차 세대 택시기사하고 차들 늘어도 멈춘 차들하고 같이 들어가고 옮겼죠. 차가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차를 움직일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6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해보니 탑차 바퀴에 무언가 끼어 있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요? 화물차가 옴짝달싹 못하자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보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몇 번을 덜컹거린 끝에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는 화물차. 이제야 속 시원하게 움직이는데요. 대체 뭐가 끼어 있던 거죠? 그러게요. 컨테이너 박스 하부에 고정하는 고정목이었습니다. 1m 이상 되고 무게는 20kg 정도로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바로 고정목. 화물 하부에 두어 화물을 쉽게 들어올리기 위한 나무였는데요. 인명 피해는 없었고 확인된 피해 차량은 탑차 한 대와 택시 한 대였습니다. 물적 피해가 있으면 사고를 접수하시라고 안내했으나 따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유용한 물건도 도로 위에선 흉기가 될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저수지에 있는 어느 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묻혀있는 무덤섬이라고. 무덤섬. 저수지 가운데에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전국엔 있지. 이 드넓은 저수지 한가운데 무덤섬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이토록 서늘한 이름을 가진 걸까요? 외부인의 출입을 반기지 않는 듯 사방에 울타리가 쳐진 채 그 정체를 숨긴 섬. 과연 이 섬이 품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잔잔한 파도 덕에 낚시꾼들이 덜어 찾는 구이저수지. 이곳엔 특별한 것을 품은 섬 하나가 있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무덤인데요. 작은 무인도에 덩그러니 놓인 의문의 무덤. 물을
있는데 하지 않고 산 위에다가 이렇게 봉우리 위에다가 항상 산수를 쓰거든. 원래는 이제 이런 산이나 이런 데 좀 그 높은 지역, 산자락에 산소들이 많이 쓰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심지어 섬에서 불과 5분 거리에는 완만한 경사의 산도 있습니다. 양지바른 산을 두고 왜 굳이 저수지 섬에 무덤을 만든 걸까? 정말 무덤이 맞긴 할까?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는데요.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 5분 만에 도착한 섬에서 의심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봉긋하게 솟아오른 형태는 여느 무덤과 다를 바 없었는데요. 무덤이 많네. 최대 수심 16m에 달하는 저수지. 물이 조금만 많아지면 무덤이 잠기진 않을까? 물 많이 오고 그러면 잠길 수도 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 보면 신기하죠. 관리도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와서 관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에 아내랑 이렇게 펜스도 쳐 있고 옛날 막 20년 전 거 사진 봐도 10년 전 거 사진 봐도 있어요. 15년 전 거 봐도. 오래전부터 낚시꾼이나 관광객에게 목격되곤 했다는 무덤섬. 과거의 기록을 한참 더듬어 보니 5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그동안 무덤섬이 물에 잠긴 적은 없었을까? 물에 안 차, 절대 안 차 거기는. 딱 여기가 묘라면은 여기까지 뿐이 딱 안 차. 신기하네요. 신기하게도 저수지의 물이 무덤을 침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무덤 아래 상황은 어떨까? 실제로 수분이 많은 땅에 관을 묻으면 관 주변으로 물이 고여서 무덤을 이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저수지 섬의 무덤은 괜찮은 걸까? 물 속에 잠겨 있는 시간이 오랜 기간이 되면 물이 들어가겠죠. 팠던 땅은 물이 스며 들어가요. 저수지가 있는 상태에서 묘자리를 썼다면 무덤 아래까지 물이 고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집안 탐사 전문가와 함께 무덤 아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수분은 지금 10m 선까지 침투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관이 묻히는 깊이는 1m 남짓. 물이 스며든 곳과는 꽤 먼데요. 여기는 10m 밑으로까지는 수분이 침투를 했는데 10m 이후로는 아직 수분이 침투를 안 했어요. 그 봉본 상태는 물이 고여 있다든가 뭐 물이 찼다든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는 만약에 봉본에 문제가 있으면은 봉본이 밑으로 꺼진다든가 크랙이 깨진다든가 무너진다든가 이러는데 이 상태는 아주 좋거든요. 지금. 침수 위험은 없다지만 이곳에 무덤을 만든 이유가 뭘까? 이게 옛날 사람들 그 명당 자리가 있겠죠. 뭐 명당이라서 썼겠죠. 뭐 쓰는 사람은 뭔 이유가 있겠지만. 거가 너무 땅이 좋으니까. 섬의 위치가 명당이라 배에 상유를 싣고 섬까지 와서 무덤을 썼을 거라는 추측.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명당인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그 명당이라고 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배산임수라고 이야기하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이제 물이 흐르는 그곳이 이제 가장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물 가운데다가 쓰는 경우는 아마도 우리의 보통의 상식선에서는 드문 케이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수지 가운데 이렇게 매장을 쓰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연안시 전래 전해 들어온 이름이 자라명당입니다. 자라명당이네 뭐네 해갖고 돈들이 있어. 이 시대일 거라고 말은 근데 나도 모르겠어 잘. 생김새가 자라를 닮아 오래전부터 자라 명당이라고 불려온 섬. 섬의 주인은 연안이 씨 종중이라는데요. 수소문 끝에 무덤을 관리하고 있다는 후손을 만났습니다. 대체 이곳에 묻혀있는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 구대조 할아버지예요. 구대조 할아버지. 대체 왜 저수지에 무덤을 만든 거죠? 이 저수지 되기 전에는 이제 산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수지가 되면서 섬이 됐습니다.
후손들에 의하면 26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저수지가 아니었답니다. 이 저수지는 과거 연안이 씨가 모여 살던 집성촌이었다는데요. 정말 이곳은 평범한 마을이었을까? 100여 년 전의 지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구의저수지가 자리한 원길이 100년 전 지도에선 수십 가구가 모여 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을이 70여 년 전 저수지가 되고 만 겁니다. 마을이 수몰됐지만 무덤을 옮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우리 자라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자라섬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 전에 자라명당이라고 묘를 썼지만 저수지가 되고 나니까 물이 찼잖아요. 이게 자라는 물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자라명당이 맞구나. 산 꼭대기에 있던 자라명당은 마을이 수몰되고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이 무덤섬이 잠길 위험은 없는 걸까요? 만수위선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여수토 수로거든요. 그 수로 쪽으로 물이 배제가 되게 돼 있어요. 홍수가 져서 수위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거기까지 찰 일은 거의 없는 거죠. 260년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물에 잠길 일은 없답니다. 앞으로도 그 지금과 같이 형질이 변경되지 않고 잘 보존되기 바랄 뿐입니다. 오랜 세월 한자리에서 후손들과 마을의 안녕을 지켜준 저수지의 무덤섬. 앞으로도 안전하게 보존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혹시 펑쿨색 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한 정치인에게 한국의 누리꾼들이 붙여준 별명이죠. 그런가 하면 한 가수는 꼬북좌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단어에 사용된 좌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란 뜻이죠. 따라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되게 따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타났다, 유행이다 라고 하니까 보면 볼수록 누구나 따라하고 싶어지는 이 열풍. 시작은 장인의 경지를 넘어선 몇몇 소식가들이었지만요. 이제는 너도 나도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소식좌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까요? 요즘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소식 캐릭터가 등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는 거고. 배불러요, 저 이제. 배 나온 거 같지? 너 진짜 다 먹은 거야? 장난하나 진짜. 시연이 또 내가 먹어야 되잖아. 과자 먹었어? 과자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은 정말 그 정도를 먹고 살아가시는 게 너무 그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적게 먹는 게 유행이라 해서 뭐 트렌드가 바뀌고 있나라는 생각이 저 되게 따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한때는 쉬지 않고 젓가락을 움직이는 소위 먹방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는 완전히 역전됐죠. 선호도에 따라서 시장 역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물도 밥도 그 용량을 눈에 띄게 줄여서 소식이라는 기호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유행이 유행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유행한다 싶으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 유행이라는 것 그 자체로 사람들이 또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그거를 따라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대중심리가 있는데 먹는 양을 줄이려는 대중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금방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부쩍 양을 줄인 식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가 않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적당하게 먹는 습관은 필수죠.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만큼 얼마나 먹는가는 장수를 좌우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적게 드셨나요? 장수의 비결이 소식인 건 확실히 맞고요. 소식은 기본적으로 좋아요. 오키나와에서도 최고의 장수촌인 오기미 마을. 소박한 세끼 식사에 장수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 쉬고 먹으면 그거를 소화 과정을 통해서 세포에 산소하고 영양분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 활성산소가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성되는 거죠. 그 양은 평소의 습관에 따라서 더 증가하기도 더 감소하기도 먹는 합니다. 양 자체가 이 볼륨이 커지면 활성산소가 사실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음식 양이 적으면 처리할 만한 쓰레기가 양이 작아지니까 도움이 된다는 건 이론적 근거 명확히 있어요. 많이 씹을수록 적게 먹을 수밖에 없고 적게 먹으면 활성산소량이 줄어드니까 결국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야, 개변 주스 하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위산도 분비하고 뭐 담주백도 분비하고 소화액을 분비해서 얘를 이제 녹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들어갈 거야. 너네 스탠바이 하고 있어. 그럼 들어가면 소화액 분비가 너무 원활한 거니까 소화 기능 자체가 되게 좋아져요. 우리 몸에 소식이 미치는 긍정적인 면은 사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소식좌 연예인처럼 소식만 한다면 젊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소문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근데 문제는 몸에 좋은 소식도 무작정 따라했다간 탈이 날 수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소식 습관도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 과연 뭘까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세 끼 먹고 저녁에 야식 먹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적게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영양 결핍이 가장 심각하고 몸 안에 그 동화, 이화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몸에서 그렇게 깎아 먹는 게 대표적인 게 근육이에요. 근육이 다 그냥 깎여 나가는 거죠. 극단적인 소식을 섣불리 따라 했다가는 몸에 도움은커녕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손톱 깨지고 피부도 푹석푹석해지고 몸에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두통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서 위산이 오히려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서 너무 속이 쓰린다든지, 뭐 손발이 떨릴 수도 있고, 뭐 쥐가 날 수도 있고. 영양 상태가 나쁘면 탈모가 나타나거나 각종 이상 증세가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소식은 그 음식의 볼륨이 아니라 칼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칼로리 밀도. 칼로리로 치면 초코우유 한 잔이랑 바나나 작은 거 하나 먹으면은 소식이잖아요. 볼륨은 적으니까. 근데 밥, 국, 나물 3가지, 뭐 불고기 반찬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양은 많잖아요. 하지만 칼로리 밀도가 초코우유에다 바나나를 먹은 것이 훨씬 높다는 거죠. 초코우유를 한 잔을 먹으면 소식이 아닌 거예요. 대식인 거죠. 칼로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겠네요. 소식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원래 식욕이 많이 없어요. 식욕이 왕성한데 소식좌를 따라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일반인들이 그걸 따라하기는 이제 3끼 다 먹다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1주, 2주 절대 못 버텨요. 폭식하게 되고 반작용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2주 정도 어떻게든 의지가 강해서 하더라도 영양 밸런스가 깨져요. 왜냐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들도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죠. 절대 소식을 따라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소식이 오래 산다는 거는 평생을 그렇게 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고, 고혈감소증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절대 금기고, 당뇨 환자의 경우는 심한 그 소식을 하면 오히려 저혈당에 빠질 위험도 많고요. 좋은 습관도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단계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극단적으로 하는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절대 소식은 못할 것 같네요. 네. 일단 소식이라고 하면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요. 대신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하게 공급해주는 식단을 가리키는데 우리 몸이 딱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자극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만성질환이 없더라도 성장기거나 이 섭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 근육이 없는 마른 몸이라면 무리한 소식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화제가 된 사진, 얼룩 튀어나온 배, 그리고 그 가운데에 끼워진 건 지푸라기? 말린 생선 같은데 이건 뭘까요? 야, 잘 말았네. 독특한 모습에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생선을 봤다는 댓글이 보이죠? 도착한 곳은 섬 북쪽에 자리한 북농항. 주민들은 이 특이한 생선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잘 알지요. 지금 잡으러 갈 건데 따라오세요. 마침 잘 왔네요.
생선을 찾아 바다로 향한 제작진. 20분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목적지. 미리 설치해놨던 그물을 끌어올리자 커다란 물고기들이 가득 올라오는데요. 이게 뭘까요? 뭐죠?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겨울 진객이라 불리는 대구. 대구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아미노산도 풍부한데요. 와, 이 길이가 60 내지 70 정도 됩니다. 와, 배 좀 보세요. 산란기를 맞아 살이 오른 대구가 많이 잡힌다고요. 대구. 끌어올리는 그물마다 대구가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대구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암컷은 이래 배가 통통하니 이래 이렇게 암컷. 수컷 대구와 달리 뱃속 가득 알을 품고 있는 암컷 대구. 오늘 잡힌 대구는 20여 마리 남짓. 비록 만선은 아니더라도 오늘의 수확에 감사하며 육지로 향합니다.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앞에 자리한 덕장. 덕장에 걸려있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찾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약대구인데 이게 딱 1년 된 대구입니다. 이게 오래 말릴수록 약효가 더 진해지고 때깔이 황금색으로 딱 티가 나야 이게 참 좋습니다. 귀한 건데요. 대구가 귀했던 시절 약처럼 먹었다는 보양식 약대구.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고 냉증 완화에 좋아 이순신 장군도 즐겨 먹었다고요. 그런데 일반 대구로는 만들 수 없다는데요. 배를 쭉 눌러보면은 요래 나오죠. 나오는 거는 물알, 이런 거는 약대구가 할 수가 없고, 이런 거는 눌러도 안 나오는 거 참알, 알을 꽉 가지고 있는 알이거든요. 이게 좋은 알이거든요. 이걸로 약대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알이 꽉 찬 참알대구로 약대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가미를 통해 내장을 손질하는 게 포인트라고요. 지금은 아가미하고 내장을 다 빼야 되거든요. 배 갈르는 게 아니고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배를 안 갈르고 있는 그대로 말리는 거죠. 불순물은 빠지고 알만 깔끔하게 남았죠? 이제 덕장에 걸어주는데요. 혹시라도 알이 빠지지 않도록 세척한 짚을 배꼽에 끼워 넣고 마늘, 대파, 약초 등을 달인 간장을 붓습니다. 최소 3개월부터 1년까지 말린다는데요. 배를 가르자 황금색의 알들이 보이는데요. 자,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간이 참 잘 됐네. 쫀득쫀득하니. 제작진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짜진 않은데 좀 씁쓸한 맛이 있어요. 몸에 좋은 건 원래 씁쓸합니다. 약이라. 어제의 보약 약대구. 시간과 정성이 빚어내기에 그 맛이 더욱 깊은 거겠죠?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빨간 빛깔의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식혜라고요? 생선으로 만든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뽀얀 빛깔의 식혜와는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식혜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그런데 정말로 생선으로 식혜를 만든다고요?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강원도 속초항에서 이창복 선장을 만났습니다. 이른 새벽 조업이 힘들기보다는 기대가 앞선다는데요. 은행에 돈 찾으러 갈 때 기분 좋잖아요. 이 어민들도 바다에 이제 나갈 때는 은행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 고기가 많이 잡아오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 이게 굉장히 좋아요. 어둠을 뚫고 40여 분의 항해 끝에 드디어 바다 한가운데 배가 멈췄습니다. 외로운 바다 위를 함께하는 형제. 전날 미리 내려놓은 그물을 지금 잡아 당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인공을 만나야죠. 과연 우리가 찾던 주인공이 있을까요? 이게 그 유명한 기름가재미예요, 이게. 이건 처음 봐요. 식혜를 만든다는 생선, 바로 기름가자미였습니다. 좀 많아요. 이 미끌미끌한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갖고 기름가재미라 그래요. 오늘 잡은 가자미는 400마리 정도. 힘든 조업이지만 이렇게 만선으로 돌아올 때면 피곤함은 씻은 듯 잊혀지는데요. 아이고, 고생했다. 가재미들은 뼈가 없어갖고 이 뼈가 삭히지 않아요. 그 식혜 자체가 안 되거든요. 식혜 온 재료는 이 기름 가재미가 최고입니다. 밥도둑이라는 바다의 별미 가자미 식혜. 그 맛에 빠져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쫀득쫀득하고 잘 삭혀져서 비리지도 않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최고의 밥도둑이에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가자미 식혜.
그렇다면 가자미 식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식혜는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에 절여 발효식품이 됐는데요. 소금을 많이 쳐야 돼요. 물렁물렁하지 않고 꼬들꼬들해지게. 소금이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가자미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염장하는데요. 절인 가자미에 좁쌀과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 다진 마늘과 생강, 설탕을 넣고 버무려주고 약 2주간 숙성시키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매콤새콤한 가자미 식혜 완성! 가자미 식혜는 정성을 들인 만큼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가자미 식혜로 동해바다의 맛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SNS에 올라온 명절 차례상인데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뭔가요? 돌돌 말려 있죠? 이것의 정체를 찾기 위해 온 널교의 전통시장.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알죠? 여기 있잖아요. 바다와 인접한 전라도 차례상에 꼭 올라간다고요? 이건 알 것 같아요. 어디긴 어디야? 바다로 가야죠. 낙지가 야행성인 탓에 밤에야 작업을 할 수 있다고요. 마침 바다로 나선 김건식 선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캄캄한 바다를 향해 부표를 던지는데 좀 특이해 보입니다. 참게를 바닥에 가라앉혀서 낙지가 먹이기 시작하면 뜰채로 잡는 거예요. 낙지가 좋아하는 참게를 미끼로 쓰는 주낙이라는 어업 방식. 주낙 끝에 참게를 줄줄이 묶고 낙지가 참게에 붙으면 그때 배를 이동하며 주낙에 걸린 낙지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10번 넘게 반복한다고요. 올라오던 작업을 살피던 그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온다. 저렇게 낚아채는군요. 이게 꼬안고 잡은 벌교 낙지예요. 드디어 오늘 첫 낙지가 잡혔습니다. 실하네요. 벌교 낙지는 꼬막을 먹고 자란다는데요. 게다가 봄철 산란기 직전의 낙지는 살과 영양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잡은 낙지 선별 중 등장한 지원군. 250마리? 바람 안 불더라. 제 와이프예요. 제가 바쁠 때 와서 선별도 해주고 또 포장도 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고생했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요리해줄게. 남편을 위해 실력 발휘하는 아내. 내장을 빼 손질한 낙지를 젓가락에 돌돌 만 뒤 기름에 튀기듯 굽습니다. 그 후 매콤달콤한 양념을 바르면 우리가 찾던 낙지 요리 완성! 호롱구이. 이게 벌교 차례상에 올라가는 낙지 호롱구이예요. 벌교의 별미 낙지 호롱구이. 낙지 호롱구이는 벌교 사람들의 추억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겨울바다의 산삼이라는 낙지로 기운찬 하루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전남 곡성의 한 마을. 우리 마을에 꼭 둘이 붙어서 다니는 부부가 있다고. 시장에 가나 마을을 떠나서나 다 붙어 다녀 손을 잡고 이렇게. 이 마을에서 금술조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부부. 오늘도 팔짱을 끼고 산책을 다녀옵니다. 동네에서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자자하다고요. 자, 저걸 가자. 다 왔다. 다 왔어. 집 다 왔어. 부부가 꼭 붙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서 게르는 지는 32년 그렇게 살았어요. 서로가 장이자요, 근데.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불 빼면서도 도와주고 살지. 남편은 전쟁 때 눈을 다쳐 시력을 잃었고 아내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답니다. 아내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눈이 불편한 남편의 손발이 되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의사소통을 대신해주며 이렇게 한 몸처럼 지내온 겁니다. 제가 눈이 이런 게로 그냥 옆에서 물도 써주고 비누도 챙겨주고 그러지.
늘 살뜰히 챙겨주는 아내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옛날에 이렇게 수 쓰려고 여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이 혹시라도 다칠까 걱정이라고요. 그러면 싱크대 그 문턱이 있은 게 가스가 문턱에 걸려버려. 그 턱이 그렇게 바짝 있은 게. 약 30년 전에 지어진 집이다 보니 화장실 역시 오래되긴 마찬가지.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죠. 불편은 많지만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결 못하고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지금 손님들은 부부와 함께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이내 부부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아버님 화장실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신 게 어떤 부분이셨어요? 여기 댕기기는 한데 네. 저거 변기통이 저렇게 땅에다 막 세버려갖고 변기통이 샌다는 게. 열악한 화장실 상황부터 털어놓습니다. 근데 누구시죠? 저희는 수자공사 직원이고요. 행복 가득수 프로젝트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노후화된 집이나 물 이용 여건이 불편한 분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부부처럼 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부부가 더 편히 지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제 공사 다 끝나서 보여드리러 모시고 왔습니다. 과연 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부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곳은 부엌인데요. 진짜 많이 달라졌죠? 부부가 몇 번이고 걸려 넘어질 뻔했다는 높은 턱도 없앴고요. 아내에게 맞춘 싱크대도 설치했습니다. 깨끗이 좋다. 그냥 싱크대 새로 싹 갈아갖고. 이렇게 손만 대도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는 남편. 잘 나오다 물. 잘 나와 물. 그동안 시원찮았던 물도 이렇게 콸콸 잘 나오네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180도 탈바꿈한 화장실. 쓰러질 것 같은 선반도 싹 정리가 됐네요. 맨발로 사선지로도 새겼구만. 완전히 깨끗해 뭐. 화장실 공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타일. 이제는 맨발로 화장실에 다닐 수 있겠어요. 감사하고 어떻게 폐를 넣을지 모르고 있고 너무나 감사해갖고. 한국수자원공사는 9년 동안 약 700여 가구의 집 개선 프로젝트를 해왔는데요. 행복가득수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물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부엌과 욕실뿐 아니라 행복과 희망을 선물 받은 두 분.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추운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지만 이 찬바람 때문에 느껴지는 추위는 훨씬 더 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종일 칼바람 불면서 손발이 꽁꽁 얼어붙게 만들 텐데요. 네. 오늘은 목도리와 장갑은 물론이고 방한용품도 필요한 날씨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ould you push the button?